네,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수상하게 됐는지 알아볼 텐데요. 생리의학상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노벨 과학상은 이제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이 세 개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수상자를 다 선정했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금년도 생리의학상 수상의 유력한 분야로서 유전자 가위의 기전 발견 이걸 소개해드렸고,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서 이제 김비네리 교수라든가 찰스 리, 김진수 교수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생리의학상을 담당하는 그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오스미 요리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오스미 교수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세포가 불필요해진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포식 구조를 해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에 오토파지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각종 암 유발이라든가 또 신경성 장애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화학상은 어땠습니까? 화학상 그저께 물리학상부터 했죠. 이제 이거 네. 월화수 해가지고 이제 생리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까는 이제 스위스 카로린스카 의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그 주관을 합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당초 지난주에는 그 중력파 발견 이쪽이 아마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 예. 또 우리나라 근접한 과학자로서는 김필립 교수하고 임지승 교수 이 두 분을 했는데요. 실제로 받았던 분들은 이제 평소에 잘 주목받지 못했던 1차원 내지 2차원의 물질 변화를 규명한 데이비드 사울리스 워싱턴 대학 교수, 또 마이클 코스텔리스 브라운 대학 교수, 또 덩건 혼데인 프린스턴 교수 이 세 명이 공동 수상자로 돌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다 영국 국적이고요. 예. 또 그중에 이제 사울리스 교수하고 코스텔리스 교수는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그런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보통 이제 3차원으로 에너지가 변화하죠. 에너지가 낮을수록 이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물질이 성질이 변하는 그런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1, 2차원에서는 이런 물질 변화를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자들이 이제 이를 규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슈퍼컨덕터라든가 또 초유동체라든가 맑은 자기 필름 이런 별난 물질 상태를 연구하는데 아마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벨 과학상 중에서 마지막으로 화학상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분에게 돌아갔나요? 네, 어제 이제 화학상 했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과학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꿈도 꿔왔는데요. 네. 화학상도 당초에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기초 연구 분야를 유력하다 이렇게 봤고요. 또 우리나라 근접한 과학자로서는 유령 교수하고 현택환 교수, 김기문 교수 이런 분들이 꼽았는데요. 또 막상 열어보니까 노벨 화학상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계, 분자기계라고 하는데요. 몰레큘라 머신이라고 하는데 10 나노메타,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한 1000분의 1 정도의 분자를 제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세한 세계인데요. 프랑스 출신인 장 피에르 소바주, 프랑스 스트라우스부르대 명예교수님하고 또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터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네덜란드 출신의 베르나르트 페링하 네덜란드 프로잉연대 교수 이 세 분이 공동으로 받게 됐습니다. 예. 이들이 개발한 분자기계는 앞으로 이제 그 미세 구조를 통해서 암 세포 치료라든가 또는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센서라든가 또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또 유해 물질 분리 이런데 아마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일본이 3년 연속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벨 네. 과학 부문에서 이제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노벨 과학상 3년 연속이고요. 생리의학상을 연속 지금 2년째 받고 있거든요. 예. 참 놀랄 일이죠. 사실 예. 아시아권에서는 유독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을 30명을 배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예. 현재까지 뭐 22명이니까 아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특징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하는, 한우물을 파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이제 오스미 교수 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원 아래 27년 이상을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연구를 한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뭐 잠수함이라든가 비행기를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년 한 우리하고 일본을 견주어서 자꾸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더 많이 비교를 네, 좀 그렇습니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또 노벨상 수상자들의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점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노벨상이 이제 1901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동안에 큰 흐름이 있죠. 그래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면은 수상 유형입니다. 예전에 1950년 이전에는 이제 단독 수상이 많았는데 오늘 또 보면은 지금 세 분이 공동 수상한 게 물리학상, 화학상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1950년 이후에는 주로 그 학문이 연계해서 발전하고 거대화되고 학제 간 융복합화 이런 게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공동 연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수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2차 대전 전에는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하고 유대인 쪽 이쪽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아마 미국이 지금 전체 노벨 과학상의 한 44%를 점유하고 있고요. 또 민족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이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지금 20%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꾸준히 지금 수상자 배출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 특히 강세가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 확대에 따라서 여성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 또 고령자 수상자도 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여전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 수상자가 아직도 전체 한 3%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도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과 민간 재단 지원의 수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소속 수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초연구 지원이라든가 노벨상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노벨상 수상자들 인터뷰를 보면요, 특히 일본에 이번에 수상한 그 수상자 보면 인터뷰가 굉장히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표정에서 뭔가 뭐 시달리고 뭐 독촉하고 그런 것을 겪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느껴져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이 좀 변화돼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기초연구라는 것은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90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결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못했다고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그렇게 뭐 기죽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왔고요. 짧은 기간에 비하면은. 또 노벨상 받는 것이 뭐 무슨 목표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배출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기초연구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프라, 인력이 3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우수 인력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들이 과학기술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안정되고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속에서 한우물을 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게 좀 그 갈등이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니 뭐 남북이니 이념이니 하듯이 과학계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돈 되는 연구, 실용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또 우선 현재 문제를 끄기 위해서 실용화, 돈 되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한 그 씨앗 역할을 하는 기초 연구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서 이 학자 간의 협력, 또 국내 산하 간 협력은 물론이고 아까 공동연구가 이제 세계 저명한 학자들하고 같이 받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실패를 두려움으로 해서 안전한 연구반을 지향한다든가 또는 뭐 연구비가 많은 대형 과제만 선호한다든가 또 양 중심의 평가 문화 이런 것도 아마 시급히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트렌드에서 보면은 기업 민간 지원 과학자가 수상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초 연구도 결국 성과 또 거기서 길러지는 사람도 그 최종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이 기초 연구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학의 기초 연구라든가 인력 양성 이런 데 좀 투자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 현황과 우리나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좀 노벨 과학상 수상 낭보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또 다른 압박이지 않을까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